지금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해야 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브리핑 5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자주 나오네요, 장훈이고요. 준영이 아빠입니다. 예, 4.16연대 사무처장 배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4.16연대 공동대표 안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연대 배정민입니다. 오늘은 진상규명 브리핑 주제로 구조 실패가 아니라 구조 방기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큰 제목 아래 구조 방기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해경 구조대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건 해경의 초계기 B7035입니다. 만약 이 해경 초계기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의 자세한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면 해경 지휘부나 출동 구조대의 신속한 퇴선 조치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계기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여 동안 주로 영상 체증과 헬기 통제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교신 장비가 있는데 요 와서 세월호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예 안 합니다. 시도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 함의라고 하는 1, 2, 3정하고도 교신을 안 합니다. 키워드는 이제 열쇠말입니다. 사실은 MBC 그 주진우 김의성 스트레이트 이 방송 방영물에서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만큼 MBC가 일종의 공영방송인데 자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또 4.16연대가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럼 구조방기를 볼 수 있는 그 열쇠 말이 무엇이냐. 근데 워낙 우리한테는 좀 접해지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좀 비추어보면서 장훈 분과장님의 설명을 오늘 좀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 자체에서 이제 그 구조 실패하고 구조 방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실패라고 하면 무슨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있고 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실패가 되는데, 세월호 이 구조 부분을 보면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구조 실패라고 했거든요. 해경이 얘기하는 뭐 구조했다? 누구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구를 구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에서도 잘 짚은 게 뭐냐면 탈출한 사람을 구조한 거예요. 탈출 안 한 사람을 구조해야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구조한 거지. 스트레이트 방송 이렇게 제설했습니다. 스스로 구조한 사람을 또 구조했다라고 이렇게. 예, 맞아요. 저도 그 표현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조 방기라는 뜻이 놔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소한 용어겠지만 우리는 구조 방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구조 실패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요즘 경향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세월호 1심 재판에 관한 그 백서? 거기에 보면 무능과 뭐 저걸로 점철된 구조 실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무능으로 과연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능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 무능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무능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능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능과 방기의 차이는 범죄냐 아니냐의 그 이제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 그러면은 좀 진행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조 방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그 진도 VTS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VTS의 낱말에 대해서 그 뜻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VTS란 해상 관제 영상이에요. 배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보고 뭐 배들이 이상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그 배에다가 무전을 날리고 상대편 배들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뭐 급변침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항로를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제 영상을 VTS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VTS는 모든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도 VTS가 어떻게 관제 센터 안에 있는 거죠? VTS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레이더 영상과 AIS 시스템 그리고 TRS 교신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가 합쳐져서 VTS 관제 영상이 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AIS 영상이 이 VTS에서 AIS만 따로 빼가지고 만든 영상이 AIS 영상인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 레이더 영상이 가장 정확한 건가요? 그 전에는 레이더가 정확하고 이제 AIS가 부정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AIS하고 레이더하고 거의 50대 50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예.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진도 VTS가 언급이 되는지. 여기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업무 태만하고 직무유기가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항로를 세월호가 갑자기 급변침하고 항로를 벗어났고 세월호가 거의 표류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보지를 않고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다가 119 구조대한테 그 신고가 들어가고 그 뒤에 해경한테 다시 역으로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세월호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수상쩍은 게 많아요. VTS 쪽도. 결국에는 업무 태만 직무유기에 관해서 그러면 했다는 거를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CCTV를 철거하고 삭제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거기 관계자들이. 자기네들 말로는 그게 일부러 돌아간 거다. CCTV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CTV를 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CCTV를 달면 이 물건이 누구한테 손을 타는지 안 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고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감시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걸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안 나오게. 그렇다는 건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방향 돌렸다는 게 사고를 인지하고 나섭니까? 아니면 인지하기 전에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 말로는 그 전에 했다는데 그걸 사라져 버렸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인지 시점 전에 CCTV를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인지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러면 제대로 이 정보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인지한 다음에 그 후에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세월호가 제주 VTS하고 먼저 교신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도 VTS하고 교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진도 VTS가 있는데 제주 VTS에 먼저 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가까운 진도에 따라 오고 제주에 따라 했을까? 이런 선원들한테 편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지한 시간을 지금 9시 한 7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30분간 그러면 교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세월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한테 빨리 승객들 대피를 시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좌표 물어보고 상황이 어떠냐. 이게 상황 파악이 중요하긴 하겠죠. 네. 근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배가 넘어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배가 20도 넘어갔는데 못 걸어다닐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빨리 대피 명령을 내리든지 그 선장하고 직접 교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VTS에서 그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VTS에서 빨리 그러니까 그 SOS 상황이다를 주변에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게 알리고 그 상황 자체의 전파도 늦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VTS한테 물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재판을 받긴 받았죠. 무죄 났어요. 기소가 됐긴 됐어요. 기소가 됐긴 됐는데 업무 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무죄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무능으로 또
아까 무능은 처벌할 수 없다가 거기도 적용이 됐다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여전히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서 TRS 아까 이제 VTS 안에 AIS 레이더 영상 TRS 이게 같이 이제 포함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TRS는 그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그 공용 주파수 통신이에요.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위급 시에는 뭐 1번 채널, 더 위급한 때는 뭐 2번 채널, 1번 채널이 안 될 때는 2번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채널에 들어가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근처에 있는 배들까지 전부 다 위급 통신이기 때문에 그 TRS 그 통신은 항상 열어놓고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도 VTS, TRS 그 거기에 있는 그 채널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특조위 1기 특조위 말미에 이제 해경 본청 쪽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TRS 채널이 8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 TRS 자체가 이제 국방부하고 저들의 그 TRS를 안 주는 이유가 국방부 채널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해경 본청 그다음에 나머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기관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 통신을 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RS 주파수 공용 통신으로 한 교신 기록이 8개 채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8개 채널의 교신 기록을 지금 본 적이 있다 없다? 저는 못 봤죠. 특조위 조사관들이 본 거지. 뭐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는 거고. 8개 채널을 특조위 조사관이 봤어요? 네. 아니 그 정보를 달라고 해경 본청까지 가서 네. 예, 특조위 조사관들이 일단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문 걸어 잠그고 네. 안 줬죠. 실현을 또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씩이나.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당시 1기 특조위는 8개 채널의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거를 100만 건이 넘어요. 4월 16일부터 통신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서 4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12월 10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100만 건이 넘어요. 그 교신 횟수가. 네. 그렇다면 이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작 중요한 4월 14일부터라든지 4월 14일부터 뭐 6월 한 10일 정도까지의 이번 2기 특조위에서 아마 이게 조사 대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출항 전 상황부터 그렇죠. 이렇게요. 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때 당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가 출항할 때부터예요. 출항 전부터 그러니까 출항을 할까 말까 할 때부터. 네. 그때부터 세월호 참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왜 안개 꼈을 때 왜 그래서 출항이 한번 미뤄졌고 다른 배들 출항 안 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이제 그 전부터 생각을 해고 조사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조사가 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 딱 출항하고 사고 난 때부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기 특조위 당시에 그러면 뭔가 봤으면 뭔가 좀 특이점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아예 안 됐다라는 것입니까? 조사가 약 7천 건 정도 됐어요. 네. 7천 건 정도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는 보통 구조 1, 구조 2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예. 구조 1은 완전 침몰되기 전까지 네. 상황, 구조 2는 침몰되고 이제 수습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네. 이제 구조 1 부분은 분석을 제대로 못했고 구조 2 부분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 한 7천 건 정도 분석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해경들이 했던 거짓말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침몰 전까지는 이건 왜 분석이 왜 못한 겁니까? 혹시 아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국방부하고의 교신 내용도 있고 뭐 네.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걸러내고 받자 예. 했는데 걸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네요 지금. 그걸 못 받은 거죠. 못 받. 아까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7천 건 정도를 받았는데 아. 그 시점 정의가 언제냐면 사고 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예. 사고 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정확히 말해서 지금 정확히 다 못 받은 거고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면은 한 7천 건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교신이라고 생각되면 하면 이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이게 한 7천 건 넘어가요.
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 4년이 지난 지금 이 마당에도 적어도 제 생각엔 예를 들면 출항 전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 한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이 2시간에 대한 8개 채널의 모든 통신 기록은 교신 기록은 알고 있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받았다라고 지금 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국방부 사안이 있으니까는 걸러진다라는 것.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걸렀는지 또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특조위하고 해경하고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합의점을 찾아라. 둘이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모습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할 일도 많아 진짜. 유가족들이 가서 또 교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월호에 셋자 나오는 거는 다 그러면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골라내기 시작해가지고 7,000건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방대한 양에서 골라내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6월 30일 딱 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조사 기간이 끝났다. 아, 그때 이제 2016년도 그 예. 6기 특조위 조사 그렇죠. 기간을 그 강제적으로 네. 그렇게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그래서 안 준 거구나. 예. 아, 2기 특조위에서 가능할까요? 우선은 밀봉을 시켜놨고요. 예. 네, 해경 본청에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아마 TRS들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건데, 좀 경직돼 있는 풍토가 있어요. 네. 이 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국방 이쪽으로 가면 군 쪽으로 가면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참사 날 때 구조 세력 중에 한문시감이 왔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문시감도 TRS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 TRS를 듣고 이야기를 자기도 출동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시 20분 때에는 도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군 기록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정보가 민감하다고 하면 적어도 조사관들에게는 육안으로는 모든 걸 다 공개해주고 보고 그것을 밖으로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될 일을 그렇죠.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4년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실은 통신 기록이 결정적 근거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본 사람은 아마 특조위의 몇몇 조사관 빼고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실물로 보지는 못했으니까 네. 그 서버에서 이제 저장 장치 네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했는데도 그 저장 장치 자체를 갖고 나오지를 못했으니까요. 예. 아무튼 거기서 뭐 완전히 2달이고 3달이고 자리 풀고 앉아서 보기도 어렵다는 거고 왜냐하면 조사 기간 끝났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아무튼 진짜로 너무 충격입니다. 지금 교신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진도 VTS 여기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월호의 위치 좌표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요. 그 세월호를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VTS를 구동을 시키고 제가 한 100번 이상 그걸 구동시키고 봤나요? 그 시각을. 예. 근데 주위에서 세월호를 찾아요. 구조로 가겠다고. 세월호가 어디 있냐고. 근데 진도 VTS 관제 그 영상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호를 위치 좌표를 잘못 알려줘요. 한 1000m 정도, 한 1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거는. 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둘레스 문혜식 선장님이 다시 이렇게 좌표를 찍고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고 다시 좌표를 알려주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2기 특조위 조사 과제에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조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갔더니 교신 기록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환골탈퇴했어요. 지금 진도 VTS가 거의 그 전에 진도 VTS가 아니에요. 참사나고 한 2년 후쯤부터 완전히 또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있는 기록들은 없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법원 명령으로 압수수색한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예. 그 기록으로만 살펴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좀 의문시 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날 바다 그 영화 보시면 맨 처음에 문희식 선생님한테 진도 VTS에서 자연 쪽에 돌고 있는 배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VTS상 거리로 보면 한 11km가 돼요. 예. 볼 육안으로는 수가 없는 거리예요. 예. 근데 이제 문희식 선생님은 봤다는 거죠. 그 레이더상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그 육안으로도 보고. 문희식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7km 정도, 7km, 8km 정도 그 정도에서 보였다. 11km도 눈 좋은 사람은 보겠죠. 근데 보여지나 그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명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으네요. VTS, 진도 VTS CCTV, 그 다음에 이제 VTS에 나오는 TRS 음성들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문희식 선생님한테 맨 처음 물어본 질문이 자연으로 보이는 배가 돌고 있는 배가 보이느냐. 그 질문을 저기 진도 VTS에서 네. 한 거라고 했죠. 예. 근데 문희식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자기가 맨 처음에 교신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거든. 교신한 내용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있는 못하시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거 내가 맨 처음에 한 얘기 아닌데 이게 문희식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한 내용이었어요. 예, 사실은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 사실 빠뜨렸죠. 사실은 이 드라이소 문혜지 선장 이게 사실은 또 이 구조의 문제에서 엄청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약간 이제 중급 유조선이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배가 또 석유가 그때 실려 있었기 때문에 원유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걔가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문혜지 선장 당시에 그 선원 승객들이 구명복을 입고 뛰어내리면 충분히 건져 올릴 수 있고 2,000명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배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해경도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계속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희식 선장님만 우선 퇴선 명령을 우선 요청을 했고요. 네. 빨리 내리라고 네, 해 빨리 굉장히 내리라고.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작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될 진도 VTS도 퇴선 명령을 한 번은 했어요.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애매하게 했죠. 애매하게 했고 이게 명령을 제대로 내린 건 아니고 예. 아무튼 퇴선시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어떤 구조 세력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현장 구조 세력.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 현장 구조 세력은 세월호의 구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절한 제대로 된 응답을 했나요? 우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119에 전화를 하시면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119에서 전화를 절대 끊지 않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환자의 그 상태를 보고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119에 전화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주위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19에서는 절대 끊지 않거든요. 근데 119에서 해경한테 넘겨줘요. 이 무선 그 전화를 연결을 해줘요. 근데 해경은 바로 끊어버려요. 좌표만 묻고 바로 끊어버려요. 그 좌표도 신고한 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최덕화 예. 신고했는데 덕화한테 좌표를 물어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좌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끊어버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된 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구조 세력들이 달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구조 세력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해경 123정, CN 235기 이건 고정익기예요. 구조기 이것도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정익기고 초계기예요. 그다음에 헬기가 511, 512, 513. 그다음에 해군 함정도 하나 출동을 해요. 한문시감이라고. 네. 연안 경비장인데 이 배도 상당히 큰 배예요. 근데 이 6개의 구조 세력이 단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신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네. 그리고 VTS하고도 교신을 안 해요. 다급한 교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고 다급하면 우리가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빨리 탈출시키라든지 아니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다고요. 근데 너무 차분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차분하게 그냥 다 그냥 유유히 가는 거예요. 이 세월호에 퇴선 방송을 하든지 아니 맨 처음에 가서 헬기가 맨 처음에 가서 자 승객들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야죠. 승객들을 내보내야죠. 아니 배는 기울고 가라앉게 생겼는데 승객들이 안 보이면 승객들을 찾아야죠. 어디 있는지. 뭐 승객들이 뭐 어디 다 날아갔어요? 아니잖아요. 밖에 안 보이고 여객선이라는 걸 알면 승객들이 밖에 안 보이면 당연히 배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아니 해야 마땅한데. 얘기도 해요. 그렇게 무전도 쳐요. TRS에 보면 교신로에 보면 안에 다 승객들이 있는 것 같다. 얘기도 해요. 그럼 퇴선 방송을 해야지. 퇴선 명령을 내려야죠. 아무도 퇴선을 안 시키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아주대 이국종 교수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헬기 타고 갔는데 당시 거기에 떠 있는 헬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 증언을 하면서 되게 울분에 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소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 때 적극적인 구조와 소극적인 구조로 나뉜다고 하면 정말 소극적인 그냥 탈출한 사람을 탈출시킨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놔둬도 탈출해요. 선실 밖으로 나왔으니까. 갑판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구니로 떠서 탈출시킨 거예요. 헬기들이 그러라고 그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헬기를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헬기에서 대공방송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거기서 그 해경 특공대들이 있어요. 거기 그 안에 타고 있는. 네. 한 명도 진입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대형 해난 사고가 한 3건 정도 발생할 뻔했어요. 그런데 전원 구조 됐죠. 네. 이유가 뭐냐면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서 엔진실에 물이 차는데 거기에 이제 호스를 대고 물을 빼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세월호 때 좀 저러지 이런 그거는 생각이 안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승객이 찍었나 보더라고요.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나 보는데 해경이 원래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해야 될 일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해경 123정이나 이쪽 구조 세력들한테 뭐라고 할까 감정이 좀 많이 튀어요. 제가 감정이 튄다는 발언을 하는데 감정이 많이 튀고 또 이쪽 상황실 쪽에 그러니까 목포 상황실, 서해청 상황실, 본청 상황실 이쪽에도 저희가 감정이 좀 많이 쌓였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 와중에도 지금 해경이나 선원들의 재판을 보면 두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한 가지는 무능해서, 한 가지는 경황이 없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해경이 제대로 수사도 됐다고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1, 2, 3정 한 명만 기소됐고요. 나머지는 다 기소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수사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죠. 여전히 그에 대한 논리는 이제 이 무능이 문제였고 경황이 없는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대형 참사죠. 대형 참사. 대형 예. 참사. 네. 이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사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거는 죽인 거 아니냐, 수장 아니냐 이런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외 교포분들을 만나보면은 뭐 이 비교할 만한 것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2001년도에 그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질 당시에 소방관들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특히 미국 교포들은 많이 지켜봤는데 세월호 참사는 생중계로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무도 구조하지 않으니까 대본에 떠오르는 말이 저거는 구조하지 않는 거다. 즉 학살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예. 콩고리디아호인가요? 이탈리아에서 네네. 그때 좌초됐을 때 그때 선장이 선장이 도망간다고 이제 예, 거기서 선장이 도망갔어요. 선장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때 해경이 너는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응징할 거라고. 지금 어디 해경이요? 그 이탈리아 해경이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태리 해경이 너는 끝까지 찾아가서 응징할 거라고 빨리 승객들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 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곳들을 보면 책임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도 그게 충분하거든요. 아니 소방관들 보면 네, 충분하거든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네.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직업 의식이라고 하는 직업 윤리 같은 것들은. VTS 교신록이라든지 그 해경 교신록을 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이 세월호에서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따지고 묻는 거죠. 이게 니네 어떻게 구조 실패냐. 구조하지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김문호인가 김석균인가 헬기로 금방 올 수 있는 거를 배 타고 온다고 2시간 만에 와서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들이 저희는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9시 40분경에 다 끝나요. 쉽게 말해서 네. 9시 40분, 48분 정도 되면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30분 동안의 일들, 40분 동안에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니는. 우리가 그 선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저기가 과실치사. 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잘못으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안 구한 거예요. 선원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해경 TRS를 들어보면 강혜성이가 이렇게 해경하고 통화를 해요. 네.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버려요. 강혜성이가 선원인 거죠? 예. 예, 그때 예. 여객부 직원. 여객부 직원.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네, 거기서 퇴선시키십시오가 맞는 얘기인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끊어버려요. 이건 해경이 할 일이 아니죠. 그 이탈리아 그 해경하고 우리나라 해경하고 틀린 점이 확연히 나타나죠. 네. 씁쓸한 기억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제가 그랬잖아요. 100번 이상 들었다고. 들으시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더더욱 이해가 안 네. 되는. 이 AIS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월호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배마다 AIS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기기도 있고 AIS 기기도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내비게이션 화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소시켜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세월호가 어디 있는지를 그 커서로 움직여 가지고 딱 찍으면 세월호 딱 나와요. 세월호가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세월호를 찾고 있는 거예요. TRS 교신에서.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세월호를 왜 찾고 있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도 오늘 이제 지금 약 30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사실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살리는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퇴선 명령만 내렸어도 승객들이 대부분 탈출할 수 있었던 탈출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예.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 그 VTS 관제 영상을 보다 보면 9시 48분이에요. 9시 48분에 보면 거기에 해경 1, 2, 3 정도 와 있죠. 둘라에스호, 양시항호, 그다음에 그 511 헬기, 그다음에 235 CN235기 다 있었고요. 그 근처에 또 드래곤 에이스도 있었고 다 구호로 갈 준비가 돼 선수 방향이 이게 딱 보여요. 다 세월호를 향하고 세월호를 있었죠. 향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당시에 탈출 명령만 내렸어도 다 살았어요. 완전히 다 살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 한 5분 뒤에 이제 해경이 3층 4층 탈출구가 잠긴 다음에 선원들 구하러 가죠. 구하고. 예. 그 당시에 아까 그 시점이 굉장히 아무리 저번에도 몇 번 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생각할수록 잘 이해가 안 돼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에서 세월호 유가족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시선으로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배 안에서 최초로 신고를 한 것이 8시 52분에 신고를 했고 해경 1, 2, 3정이 그 사고 지점으로 도착한 게 35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해경 1, 2, 3정이 도착한 이후에 말씀하신 48분경에는 주변에 어선들이 도착해 있었고 각종 구조 세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본 동영상에서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을 구조하고 나서 저는 해경이 선원들한테 사고가 난 이후에는 선원들인 줄 몰랐다라고 했지만 배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경은 전혀 구조한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 네, 안 했어요. 그거는 선원들뿐만이 아니고 고무 단정을 내려서 먼저 구한 그 기관실 선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부부와 그 어린 아이한테도 안의 상황을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타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선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점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선 구조된 사람들에게도 지금 배 안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래서 48분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는 해경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선원들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원들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고의성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40분 가까이를 해경만 찾아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럼 내려가지고 내 차 어디가 잘못됐지? 어떻게 된 거지?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이 세월호 선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이것도 아니고 조타실에 가만히 있고 조타실에 있고 어디 선실한 곳에 네.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이 배가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조타실에 모여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무엇인가 지금 감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상규명 브리핑 그 구조 방기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에 관해서는 이 정도 네. 얘기하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만 더 얘기하고 현안 브리핑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지금 VTS하고 이제 TRS 네. 이제 이거 한 거잖아요. 한 3번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좀 세 해야 번은 될 더 것 해야 돼. 같아서. 적어도 3번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출동 세력들의 문제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상황실과 그 윗선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핫하죠 국정원. 네. 그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전히 그 우리가 지난 회차만 해도 침몰 원인을 많이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그 사실은 얼마 전에 장훈 문과장님이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전문가들에 대한 이 불신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다면은 제가 보기에 국가기관들은 이 방어 논리가 딱 하나요. 제가 무능해서 이걸로 다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그 히틀러의 대량 학살을 집행했던 이 공무원 아이히만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만 주장을 하죠. 이것을 지켜본 독일 출신의 철학자가 저것은 이제 악의 평범성 무사유의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의 능력이 없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되게 웃겼어요. 생각을 했겠죠. 아이만이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그 짓을 했을 것이고 자기가 벗어나기 위한 논리를 나는 시키는 대로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뭐 유식하게 갖다 덧붙여준 것 같은데 지금 특조위 방해 그걸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 네. 그 고위 공무원 말고 공무원들이 다 빠져나간 논리가 그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했습니다. 윗선이 하라는 대로. 그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무능 두 가지.
이 세월호 이 부분에서 보면 구조 쪽에서 보면 이제 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구조를 안 한 쪽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서로를 방어하고 지켜주고 오랜 단연간 쌓인 논리로 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무능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2번, 3번에 걸쳐서 이 구조 세력의 문제들, 출동 세력의 문제들, 또 국정원의 문제까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특조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12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세월호 유가족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쓰러졌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황전원 2기 특조위원이 불쑥 찾아온 직후였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이 임박한 목포신항. 오늘 오전 9시 30분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황 의원은 1기 특조위 당시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추천 시점부터 줄곧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로 단식 12일차에 접어든 세월호 유가족 정성욱 씨는 실신에 응급 이송됐습니다. 황 의원의 목포신항 방문 소식을 접한 뒤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탈수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의료진 요구에 따라 단식을 중단한 정성욱 씨는 몸을 추스른 뒤 세월호 직립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안 브리핑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인양 분과장님이신 동수 아빠가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단식 농성과 관련된 소식과 선체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내용들 같이 한번 배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선체조사위원회 19차 전원회의 방청에 참여했었고 또 토요일 날 동수 아버님 또 쓰러지실 때도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선체조사위원회의 객관성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워낙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을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추천의 이동곤이라는 그 위원이 4년 전에 자기가 이제 한국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영어로 크리소 약칭, 여기에 총괄이었고 그 실험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은폐했냐 안 했냐는 수사나 고발을 통해서 이제 죄를 가려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한 실험을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위의 각 이제 위원들도 뭐 해양안전심판원, 검경합수부 민간 자문위원이라든가 등등 같은 전문가 그룹으로서 충분히 알만한 유치에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조위에서는 올해 초에 되게 의미 있게 진행된 네덜란드 그 해양연구소 마린 측에서 유사한 실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전 인지 여부라든가 혹은 이동곤 의원이 관여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올해 3월 6일 날 SBS 단독 보도로 그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수 아버님은 특히나 그 실험을 총괄했던 이동곤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나머지 선조위원들도 사전 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해명을 해라. 그래야만 선체조사위원회가 마지막에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를 낼 때 객관성 문제가 누가 봐도 좋다 나쁘다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동수 아버님은 지난주 금요일날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그 문제의 당사자였던 이동곤 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의결된 것을 이제 끝까지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관련 위원들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더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단식의 목표였던 한 부분이 일정하게는 접근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 무슨 뭐 초롱성 같은 황전원 씨 문제인데요. 이기 특조위 황전원 사태 문제도 사실은 이 단식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에나 이 뭐 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황전원 씨는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에 갑자기 오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수 아버님과 가족들은 그 사람의 그 세월호를 보게 허용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을 가지셨고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이 방송 날짜로 치면 좀 지나겠지만 어쨌든 금요일부터 급격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잘 앉아있지 못한 상황에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오전
부터 이제 떼약볕이 있는 그 야외에서 맞겠다고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실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응급 도착했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실려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줄 알고 아니 뭐가 미안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픈 얘기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더 힘을 내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시고 그때만 해도 정신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다 이렇게 또렷하게 회복되신 상황이 아니어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영양제를 놔도 되겠습니까? 단식 중이신데 사실 그때 동서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여기 누워 계셨기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아버님한테 사실은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왜냐하면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고, 그래서, 의사는 어쨌든 뭐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영양제를 놓기 시작했고, 이제 일어나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죠. 예, 이게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 가족들한테 이제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단식 농성인데 삭발이나 단식 농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강하게 이렇게 가슴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채우게 되면 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채우지 못한 데가.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이념문 과장님 아마 적어도 2주 이상은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지금 2주를 못 채웠죠? 네. 12일. 12일 정도. 예. 근데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지금 목포 신앙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말렸는데도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또 말릴 수 없는 입장이에요. 같은 부모로서 내 자식 위해서 하겠다는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가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들으시면 동서 아빠가 단식을 접으면서 그 같이 성원해준 우리 시민들께 보내는 글을 같이 이제 목소리로 편집글을 읽은 내용이 첨가가 돼 있을 건데 이거는 또 단식 농성 단식에 대한 또 우리 진상규명 분과장님의 그 좀 생생한 그 경험담, 그 절실함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견고한 황전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기 특조위 준비 현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전원 씨는 사퇴할 의사가 거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 사퇴 안 할 것 같고요. 가족들도 계속 싸우는 입장으로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진다고 느낄 수는 없죠. 이분한테. 그냥 마냥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좀 이런 거예요. 이분이 정작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가 이제 지원소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지원소위에서 뭘 챙겨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건 계획 정도는 계속 밖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일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들어서요. 그 실적이 있는 사람과 실적이 없는 사람과 누구를 찍어줘요? 실적이 있는 사람을 찍어주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냥 공약만 남발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출마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강일동의 핫한 미션이 9호선 연장해 달라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뽑아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황전원은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잘못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여기에 버티고 싶은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버티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왜 버티려고 하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황전원이라는 분과 이제 자한당 출신 이제 추천이 두 분이 더 계신데 이분들은 여기 버텨야 돼요. 버텨야만이 이기 특조위에서 또 이제 뭐 청와대 대응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면 또 목소리를 높일 거 아니에요. 박근혜 청와대. 그렇죠. 예. 그 박근혜 당시 청와대. 그 목소리를 또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검찰에서 나와 있는 그 조사 자료들 이런 거 특조위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검찰 수사하고 특조위 조사는 좀 틀려요. 검찰 수사는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밝히기 위해서. 거죠. 조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좀 세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조사가 들어가면 과연 지금 비어 있는 청와대의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네.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그 시간은. 근데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나 좀 겁나 아니 좀 그런 건 아니죠. 유가족인데 정말 알고 싶지 않아. 막 정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서. 이 여자는 도대체 뭐지?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여기 딱 붙어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지명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게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던 것이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막으려 했던 것 등이 모두 잘못이란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잘못을 인정한다면 물러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황 의원은 1기 세월호 특조위원 시절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황 의원은 이 같은 행적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뒤 이번 특조위에서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진상조사를 방해하면 바로 사퇴하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황 의원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조위가 지난번 전원회의 때는 그 시행령 직제에 관한 것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예, 다음번 그 5월 1일 날 내일이죠. 네네.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내일은 어떤 것들이 예산안을 아마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이제 기재부와 이제 협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산이 좀 조사 항목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산안은 아마 비공개 회의로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아까 뭐 직제를 담은 시행령이라든가 예산안이 이제 정부와 협상할, 정부와 이제 협의할 내용들을 정했다라는 것이 통과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아직은 이제 정부 측과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시행령안이라든가 또 기재부 예산안들이 원만하게 아마 현 정부에서 무난하게 협조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준비 외에도 조사 계획, 조사 과제, 조사 방식, 그리고 이제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칙, 조사 규칙. 또 이제 인사혁신처랑 얘기를 해서 뭐 조사관 채용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기 특조위라고 저희 임의로 이제 이기를 붙이는데 지금은 출범 준비단 체계입니다. 예. 이기 특조위가 직원을 다 뽑고 예산을 받고 직원을 다 뽑고 지금 무리 없이 간다면 직원 교육 그러니까 그 별정직 공무원들을 조사관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조사관 교육까지 마치면 8월 초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7월 말 8월 초라고 저희도 예상을 해왔는데요. 그만큼 준비가 좀 잘 돼야 되는 또 기간이다. 근데 또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5월 10날에는 세월호 선체 직립이 있고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는 8월 이제 초까지 네. 이제 8월 6일 정도까지 이제 보고서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 앞으로 한 3, 4개월이 약간은 조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 국회 쪽에서는 선조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고서 기간에도 조사를 해라. 네. 국회 쪽에서는 보고서 기간에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수습과 조사를 병행해서 네. 보고서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들이 원래는 다 빠지고 보고서 팀만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사관들이 계속 3개월 동안 더 하면서 네. 조사를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또 수습도 해야 되니까요. 네. 4층 그 협착 부위, 그렇죠. 3, 4층 협착 부위 이런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라. 이게 그 국회 측 의견이고 아마 선조위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0날 직립이 되면 그 선체 직립을 위한 비임 제거 기간도 있고 또 수습과 같이 병행한다는 게 조사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제 약간의 조사 공백기라는 게 준비기와 또 이제 직립 이후의 시기가 좀 맞물려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4.1 연대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히나 요 공백 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우리의 얘기들 뭐 TRS부터 침몰 원인의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무엇인지 뭐 스테빌라이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은 다 숙지를 하고 그래서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특히 저희는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인 원인만 주로 다뤄져 왔는데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 규명이 될 시점에 우리도 그에 관한 지식과 어떤 인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준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조위 출범을 앞두고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는 그러한 또 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네. 조사관들을 채용하고 특조위에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조사관들을 그냥 현장으로 투입하지 말고 조사관들 교육을 시켜달라. 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 사항이고 그건 각 소위원장님들도 다 오케이 한 사항이에요. 동의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조사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조사 기법이라든지 조사관으로 봐야 될 시선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뜬금없는 이걸 왜 얘기하지 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뭐 국정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타실에 선원들 나오는 문제 뭐 이런 걸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사관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백기라고 생각되는 이 기간이 공백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예산이 나오고 하면 준비기죠. 네, 준비기예요. 네. 예산이 나오고 하면 조사를 할 용역을 해서 외부 용역으로 할 것들은 또 용역을 또 발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조사 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공백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여태까지 계속 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사 공백기는 엄청 심해요. 4년 동안에 1년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준비를 또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선조위가 어떤 보고서를 내놓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도 이제 저 진보 쪽에 있고 세월호가 진보의 한 영역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사고는 어느 누구나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2세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네. 안전사고는 다 나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월호만 나오면 보수 쪽에서는 다 등을 돌리고 저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조위의 보고서 자체가 그 보수 쪽에서 봐도 그래서 배가 이런 침몰했구나 이런 납득할 만한 그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진보 쪽에서는 봐서 좀 미흡할 수 있어도 저 정도의 원인이면 배가 넘어갈 수 있겠구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그냥 아주 과학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숨기지 않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호 자체가 뭐 워낙 그 정권과 싸움을 해서 진보 영역으로 넘어갔는지 몰라도 세월호 이 참사 자체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참사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예, 그래서 이런 식이잖아. 지금도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진보 쪽이라고 보고요. 아니, 왜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든 거를 열어놓고 배제 없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물적으로 증거를 찾아내서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명백한 구체적인 우리의 그 되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른바 진영 논리라고 해갖고 이건 진보 진영의 논리라는 것처럼 논리 주장이 아니라요. 이거는 사실이고 과학을 다루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아무튼 이 정도로 좀. 예. 오늘은 진상규명 브리핑 5번째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출동 세력에 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예, 함께 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